진짜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볼게요. 네. 13번 미사일 저렇게 쏘면 돈 얼마 들어요? 저도 북한의 경제가 한국 경제라든가 세계 경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액수를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국가가 역량을 총 집중해가지고 저 노동력으로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많은 부담을 가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해봐야 될 것은요. 북한 체제 운영의 특징입니다. 북한은 상과 벌이 굉장히 명확한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미사일 발사하고 나서 북한의 김정은 현재 한 게 뭡니까?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연회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북한 사람들은 최고의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한테 집도 주고 자식들까지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럼 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죠. 그러면 우리가 SNS상이나 인터넷에서 댓글에 보면 저렇게 실컷 미사일 쏘고 이제 미사일 돈 없어서 못 쏠 거다 이런 얘기는 다 해당이 안 되는군요. 북한 미사일 능력 앞으로도 계속 고도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북한도 국가인데 뭐 돈이 없어서 미사일을 그건 아니겠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했던 질문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도발하는 근본적 이유. 근본적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 가장 그러니까 팟캐스트답게 표현하자면은 미국과 맞짱 터가지고 북한의 이익을 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익을 얻겠다는 거는 북미 수교를 하고 그리고 미국하고 관계 속에서 평화협정 체결하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겁니다. 북한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실제로도 보면 북한은 핵보다는 미사일 개발에 더 중심이 있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파괴력 자체는 핵이 파괴력을 가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핵은 그 자체로서는 협상력이 안 생기니까. 그렇죠. 핵을 그렇죠. 미국 본토에다 실어 나르게 되었을 때 협상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국이 북한이 5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재를 하긴 했죠, 미국이.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사일을 쏘니까 굉장히 좀 호들갑스럽게 미국이 대응을 하고 있고 내심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 본토에 미사일이 도달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핵보다는 미사일에 대해서 미국이 훨씬 더 위협을 느끼는 거고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미사일에는 핵이 실려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 핵보유국이 되는 게 어쨌든 북한에 의해서 핵보유국을 인정받는 게 북한의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예. 하나가 이제 ICBM이 얼마만큼 고도화돼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위협이 되느냐 이런 게 북한의 내부적인 목표일 텐데 예.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았던 과거의 다른 나라들하고의 비교하면 현재 북한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제 핵보유국 지위라고 정확하게 말하는데요. 이 핵보유국 지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핵실험을 해도 제재를 안 받은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핵실험을 해도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게 이제 핵보유국 지위입니다. 그러면은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한 나라는 NPT의 그 유엔의 안전보장 이상의 상임이사의 5개 국가, 미국,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 5개 나라는 NPT가 핵 확산 방지 조약에서 핵무기를 가져도 되는 나라, 이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진 나라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3개 나라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 파키스탄, 그다음에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에게 핵보유국 지위를 부여해 줍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이제 미국이 볼 때 대테러 국가, 대테러 전쟁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파키스탄이 필요했기 때문에 파키스탄의 핵에 대해서 무기내 줍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협상을 통해서 핵보유국 지위를 얻은 경우이고 파키스탄은 미국에 의해서 묵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다음 이스라엘에 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미국하고의 어떤 특수한 관계에 의해 가지고 그냥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핵보유국 지위가 돼버린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미국이 그렇죠. 핵보유국 지위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그런 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냥 미국이 허락해주면 그게 핵보유국 지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핵보유국 지위를 북한이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핵보유국 지위를 얻은 나라들 중에서 ICBM을 개발한 나라들은 많지 않습니다. 일단 NPT 5개 국가들 중에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만 ICBM이 있습니다. 영국하고 프랑스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NPT 밖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얻은 나라들 중에서는 인도하고 이스라엘만 ICBM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은 ICBM을 개발하면 6번째 ICBM 개발 국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핵을 가지는 그런 나라라고 친다면 9번째 핵 보유를 하는 그런 나라가 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은 또 거기에 잠수함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수함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또 몇 나라가 안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걸 다 통틀어서 보면은 북한의 핵과 잠수함 미사일과 그다음 ICBM과 그다음에 거기에 또 북한이 수소폭탄까지 실험했다고 합니다. 그럼 수소폭탄 실험까지 한 그런 나라들을 통틀어 보면 한 4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강 의원이 물어본 건 그 핵 능력이나 ICBM의 능력을 물어본 건데 그게 아니고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핵 보유국 지위는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 예, 미국이 인정해주면은 핵 보유 국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미국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 핵보유 국가가 아닌 핵보유 지위를 가진 나라는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셀프 핵보유 국가인 거죠. 네. 북한은. 그런데 지금 ICBM을 전문가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던데요. 네. 개발에 완전 성공한 것 보는 전문가도 있고 네. 아직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김 원장님 보시면 어떠세요? 한 90% 정도, 구분능선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ICBM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발사해가지고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리는 능력.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10,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능력, 이 비행 능력인데 여기까지는 북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쏘아 올렸잖아요. 예. 그다음에 북한 인공위성을 돌린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행 능력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ICBM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기권에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네. 밖으로 돌다가 대기권이 이제 지표면에서부터 100km 정도입니다. 고도. 그러면 이제 밖에서 돌다가 이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기술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돌다가 대기권 안으로 재진입할 수 있는 그 유도 능력.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기권에 들어올 때 이게 이제 그 대기권과의 마찰 때문에 견뎌내요. 예, 온도가 한 6,000도, 7,0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고열에 견뎌낼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그게 대기권이 마찰 열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충격이 생깁니다. 그럼 충격에도 불구하고 그 미사일 장치가 안전하게 이거를 보존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이제 북한은 이번에 고각 발사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각도로 발사하지 않고 높이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높이 올려서 북한이 스스로 말할 때는 이 3가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이번 발표를 보면은 3가지 기술을 확증했다. 그리고 최종 단계다.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북한이 이 3가지 기술을 스스로 확증했다고 한다 하더라도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결정적인 하자. 그건 뭐냐면은 실제 실험을 안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각으로 해가지고 높이 올려서 떨어뜨렸다는 네. 겁니다. 실제로 한 6,000km에서 10,000km를 날아가가지고 그래서 대기권에 다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은 고각으로 발사하면 높이 올라갔다 떨어지기 때문에 수직에 가깝게 떨어집니다. 근데 수직이 가깝게 떨어지는 것이 대기권에 들어오는데 차라리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비행은 비스듬하게 들어가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그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물수제비라 그러잖아요. 네네. 호수코에다 물을 던질 때, 아니, 돌을 던질 때 훨씬 더 마찰이 심하겠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튕겨 나오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궤도로 미사일이 날아갔을 때는 이게 직각으로 떨어지지 않고 비스듬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대기권하고의 마찰을 속여서 튕겨나고는 한 거였습니다. 근데 북한은 결정적으로 고각 발사만 했지 그렇죠. 정상 발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입증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90% 정도. 오늘 설명이 아주 쏙쏙 아니 쏙쏙 들어가고 자판기 같아요. 예전에도 그러셨어요. 최고의 전문가. 예, 김장수 원장님은 예전에도 물어보면 우리 통일운동하고 뭐 이렇게 그때도 제가 보면 귀에 싹싹 들어오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상당히 위험스럽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정부가 ICBM을 이렇게 쏘니까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드를 임시조치, 발사대 추가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거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에서조차 이거 비판이 의식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북한이 ICBM을 발사를 했는데 우리 이제 정부에서 계속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말아라. 계속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ICBM 발사한 것이 레드라인을 넘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몇 가지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충분하게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레드라인에 근접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지금 이제 북한이 ICBM 발사를 하고 나서 취했던 조치는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하는 것, 미사일 지침이라고 그러죠. 그 개정하는 거 했고, 그 다음에 현무2 미사일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그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사드를 그러니까 임시 배치하기로 했고, 이런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우리도 대응할 수 있다. 국민들의 안보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게 해주는 거, 이게 지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드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 사드 문제는 이제 일단 우리가 총론적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쨌든 지간 ICBM을 발사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이 다중화되어지고 북한의 미사일 공격 능력이 총량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방어 능력을 좀 총량적으로 키운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한 거다. 저는 그렇게 그 대응책인데, 생각합니다. 예, 네. 북한의 저렇게 하는 대응책인데, 실질적으로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ICBM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게 무슨 효용성이 있냐 하는 거죠. 그렇지만 총량적인 대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 없나? 저는 이제 사실 되게 지난번에 제가 당선되고 초반에 네. 미국에 가서 우연히 미국 관료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발사하고 한 번 핵 실험할 때마다 어떤 조치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자꾸 미국 측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한국 정부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과정에 미국과의 조율이나 이런 부분이 좀 너무 많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닌가, 이런 의견도 그러니까 있는데. 결국은 이게 사드 임시 조치, 그 임시 배치를 비판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미국 눈치 봐서 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진보 진영에서는 사드라고 하는 것이 효용성이 없는 물건이라는 것이 다 익스큐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반대해왔던 것인데 지금 ICBM을 발사했다고 대응치고 이거 하는 게 어떤 효용성이 있느냐 이렇게 반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군사 기술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측면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군사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은요, 북한이 ICBM을 쏘잖아요. 그러면 5분 안에 이 ICBM은 1,500km 이상을 올라가 버릴 네.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이제 이게 지금 배치하겠다가는 사드는 네.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고도 40km에서 고도 150km까지 그 범위에서 오는 예. 그 미사일을 우리가 격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북한이 ICBM 발사하면은 그거에 그냥 수분 만에 1,500km 이상 올라가 버리는데 사드의 요격 범위를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드 자체가 군사 기술적으로 ICBM을 직접 격추할 수 있는 건 예.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간에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총량적으로 증가하니까 우리도 총량적으로 어쨌든 군사적으로 마땅한 대응 수단이 그 사드를 ICBM 우리가 격추할 수 있는 그런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지만은 우리의 미사일 능력, 방어 능력을 총량적으로 키운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이걸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육지책 근데요, 알겠습니다. ICBM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 무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미사일은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요, 동네 축구하듯이 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무인기 하면은 우르르 무인기 대응해야 된다고 그러고, 북한이 무슨 잠수함 발사 미사일 쏘면 우르르 가서 또 잠수함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야 된다고 그러고, 북한이 ICBM 쏘면 또 우르르 ICBM 이야기하지 하고. 근데 북한의 미사일은 이제 과거에는 아주 단조로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500km 이내에 스카드 미사일, 그게 한 700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한 1000km에서 1500km 날아가는 노동 미사일. 그래 이제 일본과 미군 기지를 겨냥하겠죠. 그게 한 30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갑자기 늘어난 게 이제 잠수함 발사 미사일도 생겼지, ICBM도 생겼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것은 500km 사정거리 이내에 스카드 미사일 700개 정도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 대비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1차적으로 여기에 좀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 방어에 우리 어떤 총량적인 대응에 나간다는 차원에서 또 다른 문제들도 대응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역시 미국과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한미가 협력해가지고, 이건 한미 동맹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문제점을 시작한다면 그 동네 축구하는 식으로 자꾸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거기에 현안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지, 정말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튼튼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지금 대응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언론이라든가 야권에서도 매번 그런 이슈만 지금 이슈로 삼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대응을
결심을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처음에는 다른 미사일도 ICBM 말고 다 많다고 그랬는데 다른 미사일은 사드로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종심이 짧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종심이라는 게 이제 남북으로 길이만 합니다. 그러면은 북한의 이제 미사일 발사가 북한이 만약에 서해안 일대와 네. 남북으로 서해안 그다음에 또 동해안 일대에서 네. 뭐 휴전선 가까운 데든지 휴전선 먼 데든지 쏘면은 가장 멀리서 쏘면은 7분 정도 걸리고 예. 가까운 데서 쏘면 3분 걸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미사일 요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드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다른 어떤 그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격추시키는 걸 하더라도 네. 한반도의 중심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것을 격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게다가 사드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주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드의 어떤 그 공중으로 거리는 40km에서 150km고 그 다음에 이제 평면상의 거리는 약 200km입니다. 그런데 성주는 이미 수도권에서 200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수도권을 공격하게 될 경우에는 사드 자체가 이미 수도권 방어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을 방어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점 때문에 네. 우리가 야권일 때 그렇게 반대했었던 것이죠. 사드 배치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었던 것인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총량적으로 고육주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 거 알겠고요. 자, 일단 그러면은 아까 왜 맨 처음에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원할 것이다. 그래서 계속 이런 거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도 지금 강경하게 반응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북한하고의 대화를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예, 일단 뭐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저도 담백하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아, 합니까? 머지않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미국의 태도하고 그다음 언제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현재 미국은 그 초강경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7월 4일 날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근데 독립기념일에 맞춰가지고 북한이 ICBM을 발사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 시민들은 7월 4일 날 이제 독립기념일 날 아침에 눈을 딱 뜨고 그다음에 이제 TV를 딱 켜고 라디오를 켜는데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ICBM을 발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ICBM을 발사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미국의 독립절 날 미국에 대해서 선물 보따리를 보내줬는데 미국이 별로 뭐 기분 안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를 더 많이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속도에 말해서 미국이 염장을 지른 거죠.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네. 미국의 정치하는 사람이라든가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그 상태에서 바로 북한하고 대화하겠다 이러면은 예. 미국의 악화된 여론은 예. 또 우리가 옛날에 그런 거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북한에 끌려다닌다. 북한에 굴복한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그 미국 정부는 단기간에 북한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굴복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자기 스스로 협상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협상가는 뭐겠습니까? 처음에 일단은 기세에서 꺾이면은 그건 접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서 기세에 꺾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막 강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북미 대화를 앞둔 네. 새벽을 앞둔 어둠이다.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미 대화 뭐 자기들끼리 한번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를 쏙 빼고 하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그 대통령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잘했다고 굉장히 많이 평가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반도의 평화통일 문제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한다. 이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막 박수를 쳤습니다. 네. 근데 이 구조가 계속 굳어진다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향해서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고, 한국은 그 북한을 향해서 계속 제재를 하는 이런 구도가 계속 굳어지는데 어느 사이에 북미 비밀 접촉을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도권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미국하고 북한이 조만간에 북미 협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럼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미국한테 야 미국 너희들이 북한이 ICBM 발사하는 걸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북한이 현재 핵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몇 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인정해야 된다.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예. 그다음에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지난 10년간 제재를 했는데도 경제가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따르면은 작년 한 해 동안에 3.9% 성장했다.
이런 것들을 일단 알아야 된다고 미국한테 말해줘야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는 네. 그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 북미 비밀 접촉을 할 때 우리가 제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어머, 제가요, 지금 김창수 원장님 얘기를 듣다가 예전에 DJ 인터뷰할 때 느낌이 들어요. 김대중 선생님으로. 느낌이. 사투리. 사투리 사투리에서 말투가 나온 너무 말씀이십니다. 똑같으시고 논리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면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듣고 있었어요. 제 평생 가장 큰 영광이 그렇네요. 영광이 뭐였냐면 지금까지 한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제 주례 선생님이 돌아가신 이영희 선생님이셨는데 예. 이영희 선생님께서 주례사에서 나는 김창수 군과 같은 후학을 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딱 한 가지 영광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 해주시는 게 저한테 또 제 영광의 리스트에 하나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 듣고 있으니까 말투가 너무 똑같고 그다음에 전개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제가 DJ 여러 번 인터뷰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네. 방금 우리 김상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 어쨌든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의 이해를 넓히게 하고 또 그런 대화가 벌어졌을 때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가 좀 주도권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전략적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네. 우리가 북한과 커뮤니케이션에서 공간을 넓힐 필요는 없나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접근법은 제가 볼 때는 일단 투 트랙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선은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미국의 영향력이 중요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취임 후 2달 안에 빨리 만나가지고 미국과 관계를 잘 풀자 이게 하나였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베를린 선언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에게 우리가 남북 관계를 풀 의지가 있다는 걸 북한한테 보여주는 것. 이렇게 한미 관계, 남북 관계 투트랙으로 지금 접근했습니다. 근데 북한은 싸늘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왜 북한이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가? 저는 그 답은 우리 강훈식 의원이 질문한 것에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하고 뭐 풀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촉매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미국하고만 대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촉매제가 되겠습니까? 촉진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나의 의지는 무엇이다. 의도는 무엇이다. 이 점과 베를린 선언을 베를린에서 했는데 북한 너희들이 왜 베를린에서 하느냐 그렇게 비판을 하지만 내가 베를린 선언한 이유는 뭐다. 이 두 가지를 북한한테 설명을 해줘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하고의 대화 창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 북한하고 대화 창구가 뭔지 아세요? 모든 대화 창구 남북 직통 전화하다 모든 게 다 끊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판문점에 가가지고요. 핸드마이크를 들고 야 북한 나와라 우리 지금 이런 거 하는데 베를린 선언 했다 이거 받아 적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머 완전 잃어버린 9년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9년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제 2달 좀 넘게 이제 3달을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9년 동안 하다못해 친구도 9년 동안 절교하고 살았다가 다시 만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미 베를린 선언과 같은 실천적인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마음을 전혀 안 푸는 거 아닙니까? 이 친구는 전혀 뭐 일체에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뭐 전화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되고 전화도 끊었고 뭐 하여튼 연락을 다 끊어서 이제 말씀한 것처럼 담장 앞에서 친구야 놀자 이거밖에 지금 우리가 안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어떤 면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까 이제 제가 미국한테 너희들이 북한이 가하는 위협에 대해서 나도 충분히 공감한다. 이걸 이제 미국과 같이 이야기하자는 거 하나가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당연히 그러면은 지금 남북대화가 꽁꽁 막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북한한테 말해줘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북한은 지금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미국하고 미사일 협상하고 핵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게 북한이 이제 구분능선 넘어섰으니까 한국 끼어들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한테 너희들이 그렇게 미사일 쏘고 뭐 핵실험하고 이렇게 한 것만으로 가지고 미국과 대화하는 게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한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거를 북한한테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있습니까? 만나야죠. 예. 그럼 만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뭐 비밀 접촉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특사교환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북한하고의 창구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사실은 빨리
중국 대사도 빨리 좀 바꾸고 대사 임명도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는 지금 만나는 게 현행헌법상의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외교적 통로를 통해 갖고 이야기가 좀 오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얼마 전에도 뭐 그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 대사 김장수를 불러가지고 뭐 중국에서 항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분도 가서 무슨 말을 했겠냐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역할을 좀 하고 싶고, 오히려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하고 장을 좀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좀 열려서, 또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말씀하셨지만 밑단의 실천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밑단의 실천이 열릴 수 있는 외교적 통로라든 게 안 되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오죽하면 답답해서 언제 그 대사들 임명하시냐고. 그랬더니 뭐 8월 중에는 할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실천들도 동시 수반돼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도 이번에 사드 배치, 임시 배치에 대해 결정이 정말 불가피한 지점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별로 없는 그런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특사 파견도 한 적 있죠, 북한에. 과거에는 여러 번 했습니다. 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특사 파견했고 특히 이제 또 노무현 정부 때는 인수위 시절에 북한의 특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북한 사람들, 북한 고위 관료들 이야기를 해외에서 있었던 행사에서 뭐 어떤 그들이 한 이야기들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는데요. 북한이 그런답니다. 아니 왜 딴 나라에는 다 특사 보내고 북한에는 안 보내느냐 막 그런다고 하던데요. 취임 후에. 근데 어쨌든 그 강훈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주중대사도 좀 바꿔가지고 중국 통로도 좀 활용하고요. 그리고 뉴욕에 북한 유엔 대표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뉴욕 유엔 대표부를 통해 가지고 또 북한하고 또 접촉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쟁 중에도 적과 대화를 하고 적과의 통로를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죠. 네. 지금 미국 정가 일각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전략을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네.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고 친중 정권 수립해야 된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로서는 정말 최악의 상태가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실현 불가능하죠. 실현 불가능.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듣고 싶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뭐 싱크탱크라든가 미국 의원들이라든가 다 속되게 말해서 입 달린 사람들이면 다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야지 자기들의 몸값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우리에게 좋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당장 또 북한하고의 그 대화 창구도 만들어야 되지만은 미국의 그런 싱크탱크라든가 미국 의회라든가 이런 일종의 오피니언 리더들 상대로 해서 그걸 공공외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 만나가지고 우리의 정책들을 그 사람들한테 설명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 마음대로 떠들고 있는 것들을 지금 방치되고 있는 건데요. 미국 정부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또 왜곡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한하고 뭐 핵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걸 우리는 마치 군사적 공격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의 여론에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그걸 군사적 공격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이번에 그 틸러스 미 국무장관은 그런 어떤 우리 이 작가님 말씀하신 그런 미국 내 여론 때문에 그렇지 않다. 북한의 내심 체제는 잘 생각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한 거죠. 그걸 정리해주기 위해서. 근데요, 그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 중국이 바로 옆인데.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군사적으로 점점점 강해지는 것이 중국의 입장에서 좋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역시 북한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사 무기가 중국을 향할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얘기가 전혀 안 되더라고. 저는 그 관계에 있어서 네. 이제 약간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와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다른 것 같아요. 둘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적대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돼 있는 그런 느낌이 정확하게 있죠. 사실은. 왜냐하면 핵을 개발하잖아요. 바로 앞에서. 예.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중국은 이제 싫은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막 핵실험 같은 거 했는데 인접국가인데 혹시 중국이 그런 방사능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것들 내심 걱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은 우리 최민희 의원님 말씀처럼 중국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자꾸 북한이 핵실험 하면은 야 중국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 말하니까 중국이 그것이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건데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중서부 지역에 있거든요. 그럼 거기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북한이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또 보더라도 중국이 그거에 대해서 반가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듯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을 개발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게 핵심이죠. 핵심이죠. 맞아요. 예, 그리고 뭐 할 수가 없는데 자꾸 하라 그러니까 답답하다. 제재할 수단이 없을 뿐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중유라든가 이런 거는 왜 중국이 계속 북한에 공급하느냐 이렇게 지금 미국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중국의 입장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재라는 것은 어떤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중국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제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거다. 근데 중유 공급을 중단하면 그것은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게 이제 중국의 논리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중국과 북한하고 경제 관계가 굉장히 많이 지금 거래가 무역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중국 중앙정부 입장에서 본다면요. 중국의 지방정부들 있지 않습니까? 동북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가 자기들 먹고 살려고 북한하고 거래하는 건데 그걸 막았을 경우에 중국 지방정부의 경제활동이 위축이 되는 겁니다. 중국이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요. 다른 얘기 하나 여쭤볼까요? 지금 지금 맡고 계신 게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도 하시고 계시지만 국정원 개혁위원회에 또 들어가 계세요? 그런 비밀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국가안보인가요, 이거? 어떻게 국정원 개혁은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촛불혁명을 통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출범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이제 제 관심 분야로 놓고 본다면은 좀 남북 관계도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제발 국정원이 댓글 공작이라든가 이런 정치 예반하는 거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정원 개혁하려고 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국정원은 순수한 정보기관을 만들겠다. 그래 이제 지금 국정원 개혁이 만들어가지고 또 국정원의 그 적폐청산 TF 만들어가지고 지금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국비 사항인데 어떻게 아셔가지고 신문에도 안 났는데 근데 국정원 개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상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그 국가적인 그런 어떤 과제이고 국민들의 기대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명예와도 관련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맞게 국정원 개혁을 이뤄내서 정말로 국정원이 바람직하고 올바르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 정보기관으로 나게 만들어야죠. 국정원 개혁하니까 이게 뭐 하여튼 뭐 보안 문제에 안 걸리는 안에서 답해 주세요. 네. 어쨌든 대통령께서 국내 정치 사찰을 이제 멈추게 하겠다. 네. 뭐 국내 정치 파트를 아예 없애겠다 네. 그랬잖아요. 근데 과거에 보면 학교에도 국정원 직원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고 뭐 경찰 관리하는 사람도 네. 있고 뭐 국회도 심지어 담당자가 네. 있었고 네. 이게 다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뭐 정치 관련된 것만 안 하는 건지 네. 아니면 뭐 예컨대 경찰이나 이런 데는 계속 그 관련을 하는 건지 궁금해요. 사라져야 되지 않아요? 다르죠. 다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네. 그분들은 어디로 가요? 다 다른 부서로 가나요? 재교육해가지고 다른 부서로 다 보내야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정말로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고 우리가 말하는 경제정보라든가 과학기술정보라든가 해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부서로 인력을 다 재편해야죠. 국내에 개입하는 거는 국내는 정말로 뭐 간첩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적발해내는 그런 걸 해야 되죠. 저도 옛날에 이제 국정원에 가서 막 조사받고 그랬거든요. 접근하고 막. 그랬는데 또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남북 관계에 막 발전되고 그래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북한 사람들이 막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의 그 보위부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국정원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막 자기네들끼리 막 술 마시고 있더라고 밤에. 근데 제가 이제 거기를 딱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그 국정원 직원이 제가 과거 학생운동할 때 저를 잡아서 수사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당신 그때 나 조사했던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맞네? 김창호 씨 이래서 둘이 뭐 반가워가지고 부딪혀갖고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는 북한의 보이부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한 시츄에이션인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을 써야죠. 그러니까 국내 기관의 뭐 정치권이라든가 이런데 국정원이 다 들어와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국정원의 논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 간의 업무들을 국정원이 다 조정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파악해가지고 국무조정실장이야. 국무조정실장. 근데 그런 거는 정부 부처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국내에서 그런 일종의 아이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각 기관에 파견됐거나 민간인 사찰한다 이런 건 없어야죠. 이전에 있었던 것도 사실은 우리가 적폐청산에서 꼭
왜냐하면 이 문제를 적폐청산도 청산이거니와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범주에서는 좀 알려주세요. 이왕 거기 가 있으면 또 알려주셔야 아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건데 했었구나라는 걸 또 국민들이 또 알아야 향후에도 교범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정원도 그랬지만 기무사도 다 정치인들 사찰하고 했었잖아요. 네. 그게 뭐 당연하다듯이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해도 뭐 잘 돌아가는데 뭐 기무사 뭐. 안 하니까 잘 돌아간다. 안 하니까 잘 돌아가네. 그래 근데 이 조직 논리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네. 이렇게 국내 파트 다 없애버리면 예산도 아마 예전보다는 적어질 테고 그래서 조직을 보호하려고 하는 생각이 국정원 내부에 있을 것 같은데 내부 반발의 움직임은 없습니까? 모든 조직이 다 기본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은 조직 논리가 작동해야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다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항상 정권만 바뀌면은 뭘 이렇게 또 바꾸려고 하다가 도로 뭐 두리뭉실 해지부지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막 반발을 할 텐데 근데 이제 모든 저는 정부 부처 정말 다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요. 국민들이 불신하잖아요. 그렇게 반복되니까 불신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정원 직원들도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자기네들의 예를 들어서 뭐 직급이라든가 또는 월급이라든가 생활 이런 것들 보장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국정원이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이 친척이 알았을 때 정말로 자랑스러운 그런 게 돼야 되죠. 그러면 자랑스럽게 하려면은 그게 뭐 조직 논리를 가지고 보호하고 뭐 반발하고 이래가지고 국정원이 자랑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제대로 된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됐을 때 국민들 존경하고 박수 쳐주는 거죠. 아, 저기요. 저는 오늘부터 김빠 될래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표정이 강훈식 의원님도 그렇고 이 작가님도 그렇고 김창수 우리 원장님 얘기할 때 우리가 다 입을 벌리고 듣고 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네. 대학생 시절에 김창수 원장님이랑 통일운동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네.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 아니, 듣고 오면 야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까 뭐 이런 고민했었는데 이 그때로 어려운 돌아가는 얘기를요.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부터 말을 진짜 막 정산 쉼없이 뉴스예요. 재밌게. 지금 뭐 미리 드린 질문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계속 퍼붓고 있는데도 계속 그대로 답변을 하고. 막힘이 없고. 아 갑자기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하면 막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아니요. 기분입니다. 제가요 앞에서 못한다 그래갖고 제가 출세를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의 연일 계속되는 도발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네. 그분들한테 좀 한마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북한이 7월 28일 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저녁에 한강가에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여의도를 딱 갔는데, 그날 저녁과 밤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한강가에서 피서를 하고 일상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국민들이 일상의 여유를 즐기는 것, 이게 평화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일상의 여유를 즐기는 것이 북한의 도발을 막는 힘입니다. 이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그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을 조정하는 데서 이익을 얻는 세력들이 있을 뿐이지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뭐 사재기 이런 것도 전혀 없었죠? 없죠. 네. 그래, 알겠습니다. 두 분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수업 잘 받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 능력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ICBM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기권에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밖으로 돌다가 대기권이 이제 지표면에서부터 100km 정도입니다. 고도. 그러면 이제 밖에서 돌다가 이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기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돌다가 대기권 안으로 재진입할 수 있는 그 유도 능력.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기권에 들어올 때 이게 이제 그 대기권과의 마찰 때문에 견뎌내요. 예, 온도가 한 6,000도, 7,0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고열에 견뎌낼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그게 대기권이 마찰 열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충격이 생깁니다. 그럼 충격에도 불구하고 그 미사일 장치가 안전하게 이거를 보존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이제 북한은 이번에 고각 발사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각도로 발사하지 않고 높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이 올려서 북한이 스스로 말할 때는 이 세 가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이번 발표를 보면은 세 가지 기술을 확증했다. 그리고 최종 단계다.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북한이 이 세 가지 기술을 스스로 확증했다고 한다 하더라도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하자. 그건 뭐냐면은 실제 실험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각으로 해가지고 높이 올려서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6,000km에서 10,000km를 날아가가지고 그래서 대기권에 다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은 고각으로 발사하면 높이 올라갔다 떨어지기 때문에 수지지에 가깝게 떨어집니다. 근데 수지지 가깝게 떨어지는 것이 대기권에 들어오는데 차라리 쉽다는 겁니다. 북한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실제로도 보면 북한은 핵보다는 미사일 개발에 더 중심이 있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파괴력 자체는 핵이 파괴력을 가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핵은 그 자체로서는 협상력이 안 생기니까. 그렇죠. 핵을 그렇죠. 미국 본토에다 실어 나르게 실어나르게 되었을 때 협상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북한이 5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재를 하긴 했죠, 미국이.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사일을 쏘니까 굉장히 좀 호들갑스럽게 미국이 대응을 하고 있고 내심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나라 본토에 미사일이 도달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핵보다는 미사일에 대해서 미국이 훨씬 더 위협을 느끼는 거고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미사일에는 핵이 실려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 핵보유국이 되는 게 어쨌든 북한에 의해서 핵보유국을 인정받는 게 북한의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예. 하나가 이제 ICBM이 얼마만큼 고도화돼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위협이 되느냐 이런 게 북한의 내부적인 목표일 텐데 예.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았던 과거의 다른 나라들하고에 비교하면 현재 북한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제 핵보유국 지위라고 정확하게 말하는데요. 이 핵보유국 지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핵실험을 해도 제재를 안 받은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핵실험을 해도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게 이제 핵보유국 지위입니다. 그러면은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한 나라는 NPT의 그 유엔의 안전보장 이상의 상임이사의 5개 국가, 미국,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 5개 나라. 진짜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볼게요. 예. 13번 미사일 저렇게 쏘면 돈 얼마 들어요? 저도 북한의 경제가 한국 경제라든가 세계 경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액수를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국가가 역량을 총 집중해가지고 저 노동력으로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많은 부담을 가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해봐야 될 것은요. 북한 체제 운영의 특징입니다. 북한은 상과 벌이 굉장히 명확한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미사일 발사하고 나서 북한의 김정은 현재 한 게 뭡니까?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연회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북한 사람들은 최고의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한테 집도 주고 자식들까지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럼 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죠. 그러면 우리가 SNS상이나 인터넷에서 댓글에 보면 저렇게 실컷 미사일 쏘고 이제 미사일 돈 없어서 못 쏠 거다 이런 얘기는 다 해당이 안 되는군요. 북한 미사일 능력 앞으로도 계속 고도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북한도 국가인데 뭐 돈이 없어서 미사일을 그건 아니겠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했던 질문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도발하는 근본적 이유. 근본적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 가장 그러니까 팟캐스트답게 표현하자면은 미국과 맞짱 터가지고 북한의 이익을 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익을 얻겠다는 거는 북미 수교를 하고 그리고 미국하고 관계 속에서 평화협정 체결하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NPT 핵 확산 방지 조약에 의해서 핵무기를 가져도 되는 나라. 이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핵보유국주의를 가진 나라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3개 나라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 파키스탄, 그다음에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에게 핵보유국주의를 부여해 줍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이제 미국이 볼 때 대테러 국가, 대테러 전쟁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파키스탄이 필요했기 때문에 파키스탄의 핵에 대해서 무기내 줍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협상을 통해서 핵보유국 지위를 얻은 경우이고 파키스탄은 미국에 의해서 무기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다음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미국하고의 어떤 특수한 관계에 의해 가지고 그냥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핵보유국 지위가 돼버린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미국이 그렇죠. 핵보유국 지위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그런 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냥 미국이 허락해주면 그게 핵보유국 지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핵보유국 지위를 북한이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핵보유국 지위를 얻은 나라들 중에서 ICBM을 개발한 나라들은 많지 않습니다. 일단 NPT 5개 국가들 중에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만 ICBM이 있습니다. 영국하고 프랑스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NPT 밖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얻은 나라들 중에서는 인도하고 이스라엘만 ICBM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은 ICBM을 개발하면 6번째 ICBM 개발 국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핵을 가지는 그런 나라라고 친다면 9번째 핵 보유를 하는 그런 나라가 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은 또 거기에 잠수함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수함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또 몇 나라가 안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걸 다 통틀어서 보면은 북한의 핵과 잠수함 미사일과 그다음 ICBM과 그다음에 거기에 또 북한이 수소폭탄까지 실험했다고 합니다. 그럼 수소폭탄 실험까지 한 그런 나라들을 통틀어 보면은 한 4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강 의원이 물어본 건 그 핵 능력이나 ICBM의 능력을 물어본 건데 그게 아니고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핵 보유국 지위는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 예, 미국이 인정해주면은 핵보유 국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미국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 핵보유 국가가 핵보유 지위를 가진 나라는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셀프 핵보유 국가인 거죠. 네. 북한은. 그런데 지금 ICBM을 전문가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던데요. 네. 개발에 완전 성공한 것 보는 전문가도 있고 네. 아직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김 원장님 보시면 어떠세요? 한 90% 정도, 구분응선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ICBM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발사해가지고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리는 능력.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10,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능력, 이 비행 능력인데 여기까지는 북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쏘아 올렸잖아요. 예. 그다음에 북한 인공위성을 돌린 적이 있으니까